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이른 아침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 있는 트루로 경찰서에 36세 캐서린 캠벨 경찰은 교대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집은 트루로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다트머스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녀가 연락 없이 늦게 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 경찰 로보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보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캐서린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은 크리스토퍼 가니에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 브리트니에게 이별을 당한 크리스토퍼는 시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술집에 왔다가 우연히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한때 헬리팩스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구조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News here at the apartment of Truro Police Constable Catherine Campbell. This, in fact, is her apartment balcony. She was last seen here at 6:30 in the morning on September 10th. She had just wrapped up a patrol shift in Truro and commuted back here to her home in Dartmouth, and no one has seen her since. 캐서린의 동료인 로보트 경찰은 성실한 그녀가 연락도 없이 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 로보트는 오후 5시에 캐서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연락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딸에게 전화했었는데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딸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겠거니 했지만 오늘도 연락이 안 돼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로보트는 캐서린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헬리팩스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그녀의 신변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루로 경찰서로부터 요청을 받고 즉시 출동한 헬리팩스 경찰은 캐서린의 아파트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파트 마스터키로 문을 따서 들어갔습니다. 캐서린의 집안은 누군가가 침입하거나 싸웠던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의 핸드폰, 지갑과 열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외출을 한 후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서 9월 10일 거의 자정이 된 한밤중에 한껏 꾸민 듯한 캐서린이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힌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5일 한 여성이 개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걷고 있던 중 개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면서 여성은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습니다. 헬리팩스와 다트머스를 이어주는 맥도날드 육교 밑으로 달려간 개는 박스와 나무 판자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에서 흥분된 모습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개를 찾으러 달려간 여성은 쓰레기 더미 밑에서 살짝 나와 있는 사람의 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실종된 지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캐서린의 몸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는 버려져 있던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쓰레기통을 열었고 그 안에는 캐서린의 열쇠 꾸러미와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들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몸이 발견되고 1시간 후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던 27세 크리스토퍼는 도로 중간에서 경찰에게 세워져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 조수석 밑에는 방수포, 밧줄, 장갑 그리고 가솔린통이 있었으며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는 샌들, 긴팔 후드티, 3개의 셔츠와 바지들, 일주일치의 속옷들과 여권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신을 어딘가에 가지고 가서 태운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가 체포될 때 그의 차는 맥도날드 브릿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이른 아침에 밤샘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캐서린은 잠을 자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집에서 나온 그녀는 택시를 타고 헬리팩스 에일하우스라는 술집에 갔습니다. 헬리팩스 에일하우스는 헬리팩스 번화가에 있는 술집으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곳입니다. 캐서린을 그곳으로 태우고 갔던 택시 운전사는 그녀가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즐거운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토퍼를 우연히 알게 된 캐서린은
그와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진하게 스킨십을 하며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는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2명의 친구들과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술집에서 나온 둘은 택시를 타고 크리스토퍼의 친구인 미첼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크리스토퍼는 그녀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 미첼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태웠던 택시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다 꽤 취한 상태로 보였으며 내릴 때는 캐서린이 택시비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인 미첼은 다른 곳에서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새벽 4시 45분경 크리스토퍼는 집 밖에 있던 그린색 쓰레기통을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쓰레기통을 힘들게 끌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쓰레기통을 끌고 가는 모습은 여러 개의 CCTV에 찍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던 한 목격자는 고요했던 거리에서 바퀴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쓰레기통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렇게 한참 동안 쓰레기통을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본 다른 목격자는 어두운 시간에 쓰레기통을 끌고 서둘러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매우 수상해 보였기 때문에 안에 사람의 몸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하고 잠시 생각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9월 11일 오전 11시 헬리팩스 술집에서 크리스토퍼와 헤어진 후 친구 집으로 2차를 갔었던 미첼이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는 크리스토퍼가 침대 소파에서 매트리스가 없는 상태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첼은 매트리스가 어디 있는지 크리스토퍼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지난밤 술을 너무 많이 섞어 마셨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았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그만 매트리스 위에서 실수로 토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새 매트리스를 사주겠다고 미첼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크리스토퍼는 여자친구와 화해하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상 크리스토퍼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사실 경찰은 캐서린의 몸이 발견되기 전부터 그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캐서린의 몸을 발견했을 때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크리스토퍼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과학수사대는 미첼의 집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거실 바닥과 청소용품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티슈 케이스에서 캐서린의 피와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는 캐서린을 유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알코올과 항우울제로 인한 기억 상실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 것으로 보아 얼굴을 여러 차례 공격당한 후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포된 크리스토퍼 가니에는 취조실에서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You don't remember or you don't want to remember? I don't remember. What do you remember? After she paid for the cab, what do you remember? How can somebody do something like this and then all weekend you act normal, have sex with your girlfriend, go to your father's birthday party, you were gonna go and do something with her body. I don't know what I was gonna do. Okay, well, the stuff you had in your car, what was that for? Well, I had my bag because I wasn't sure if I was gonna leave or not. Right?
You were going back down there to get her. I thought about it. Yes, you were. And then what were you gonna do with the gasoline? Well, If there hadn't been anybody around there, you would have went down and did that. I don't think I could have. I drove by there before. Yes, I know you drove by there before. Following you. I appreciate your honesty. Okay? Was she still alive when she was put in that compost bin? No. She didn't suffer in there? She didn't suffer when you threw her down over that bank? She was dead? How do you know she was dead? I think she was. You remember going into the house? I mean, if she paid for the cab, Chris, I mean, she could have said to the cab, just take me out of here. She wanted to go back there. So you didn't drag her into the house. That's what I'm saying. You did not drag her into the house. I can't even remember most of the conversation when we were at the outhouse. Try to remember. 그는 결국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크리스토퍼는 편지를 써서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답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항상 남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입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죄는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는 1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집에서만 머물 수 있는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가택연금을 어기고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편지를 썼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크리스토퍼는 취조실에서 형사들의 강압적인 신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형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시작된 재판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여자친구인 브리트니는 항상 법정에 나타나서 남자친구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변호인단은 캐서린이 거친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캐서린이 그에게 자신을 세게 때리고 목을 졸라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고 자신도 술에 취해 통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로 그만 그녀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변호인은 비록 캐서린은 여자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6년 동안 책임졌던 경찰로서 일반 남자의 폭력 정도는 제압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00번 양보해서 그녀가 거친 관계를 원했다고 쳐도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다면 이건 더 이상 성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아버지는 아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야간 공포증으로 인해 과도한 경계심이 생겼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17년 12월 배심원들은 거의 5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2급 살인과 시신모욕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급 살인의 유죄 판결은 자동 무기징역을 수반하므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가석방 기간을 결정하는 가석방 심사가 열리기 전에 크리스토퍼 여자친구인 브리트니는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가 실제로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브리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가 없는 미래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가석방 심사 결과 13년 6개월 후에 그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무고한 여자를 살해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크리스토퍼는 교도소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그의 치료비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훈제도에 의해 캐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